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잇따른 화학물질과 가스 노출 사고 안전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고요. 도내 출생 미신고 수사 의뢰가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는 뉴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북 관광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이었죠. 군산 서수면 한 냉동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고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부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업체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 군산시의 한 공장의 누출 사고로 인근 주민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이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또 5년 전과 같은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회사 측은 주민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 주민들이 회사 이전을 촉구하자 이 재료가 되는 이 냉매를 암모니아가 아닌 무해한 물질로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첨보 BLS에서도 한 달 새 2번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사고들이 연달아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안전의식과 이 부주의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봅니다. 실제 군산시 관리 지도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특별 안전 점검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고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군산시도 관할 내에 화학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수 더 있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또 사고 발생 시에 초기 대응에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많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같은 위험물질 누출 사고의 법적 제재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법이 제재가 좀 할 수 없는 방법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조사를 해서 공장의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가 일단 가능하고요. 이번 첨보 사건의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전체 공정 가동 중지 명령이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이런 강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그때뿐이고,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는 합니다만은,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나 환경부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시민들은 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5년 이후 군산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통계를 보면 시설 결함이 12건, 안전기준 미준수가 5건, 운송 차량 누출 4건 등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때마다 이 해당 업체들은 재발 방지를 좀 약속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이런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피 체계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북 시민단체에서는 이 군산 공장의 이 폭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군산시가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요구를 했고요.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직접 해당 공정의 이제 이 공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도 좀 요구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군산시가 좀 먼저 나서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시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결과를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최신식 장비들을 좀 구비하는 것이 좀 안전 예방을 위한 좀 유일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좀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 아동들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다음 긴급 보호, 좀 필요하면 사후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지난달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때문입니다. 이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목졸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자녀가 3명이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지만 2명이나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수년간 냉장고에 유기했다라는 점에서 좀 쉽게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런 출생 미신고 아이들을 좀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현재 2,236명의 전국적으로 미신고 영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사 의뢰된 아동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게 유기냐 또는 위탁이냐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된다고 그럽니다. 처벌도 달라진다고요? 네, 이 베이비박스가 예전부터 좀 법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베이비박스가 현재적으로 지금 실시는 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는 지금 아직도 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최근 이 법원 판례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들 중 대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상담 이력이 한 건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죄를 선고받은 한 건은 그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유기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 운영기관과 상담을 좀 거쳐서 아이를 보호 위탁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상담을 받지 않고 베이비박스의 아이만 두고 간 경우에는 이 영아 유기죄가 좀 성립이 돼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구속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법원의 성향이 판결이 이렇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내에서는 처음엔 8건이었는데 현재는 19건으로 수사 의뢰 건수가 늘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에서는 이 전북도로부터 총 1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중 실제로 수사로 이어진 것은 총 18건인데요.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소재가 좀 확인이 되었고요. 한 건은 이제 영아 때 사망한 것으로 좀 확인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이 아이의 좀 소재 그리고 안전 여부를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 영아 살해와 같은 강력 범죄와는 연관성이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사망이 확인된 한 건도 병원에서 치료 도중에 숨진 사례로 범죄와는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해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더군요. 네, 정부는 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좀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좀 비극을 좀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그 이후에 양육에서와 같이 이 좀 전 과정에서 좀 주거나 소득과 같이 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까지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법무부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이렇게 관계부서를 좀 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설립을 하고 또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국회에서도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거를 좀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미 예약과 결제까지 마친 숙박업소에서 뒤늦게 가격을 올리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역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예약자들이 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보자는 그런 심산 같은데 참 황당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북 익산에서 유명 가수인 싸이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도가 좀 높은 공연이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벌써부터 이들 인파를 노린 숙박 요금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용객이 당초 6만 5천 원을 내고 숙박업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 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5만 원을 더 내라. 5만 원을 더 안 낼 거면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좀 종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들도 잇따라 가격을 좀 인상을 했는데요. 평소 2인 기준의 1박 요금이 6, 7만 원 선이었는데 이 공연 당일 숙박 요금은 12만 원부터 18만 원 수준으로 직전분에 비해서 두세 배에 가량 오른 수준으로 좀 바가지가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예약과 결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숙박업소에서 웃돈을 요구하더라도 또는 취소를 종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거나 취소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숙박비 자체는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단속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현행법상 숙박비를 이제 인상하거나 인하할 제재할 근거가 없고요. 이 숙박비라는 것은 이 업주들이 결정하는 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익산시로서도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선제적으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손님맞이 친절 교육 같은 이런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너무 과도하게 숙박요금을 올리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업주들에게 좀 부탁은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치솟은 숙박요금을 과연 얼마나 제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실효성의 의문은 남습니다. 네. 여름철을 맞아서 숙박업소를 많이 찾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전북 소비자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자 소비자 상담은 총 2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불만 순인데요. 예약 당일 사진과 다른 숙소를 배정받았거나 숙소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런 피해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집계가 좀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숙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거나 환불을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따로 없습니까? 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숙박업소 예약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텐데요. 숙박업소와 예약 대행사별로 각기 다른 환불 규정을 좀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약 전 꼭 환불 규정을 명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계좌 이체 내역이라던가 캡처 화면이라던가 이런 좀 증거 자료들을 좀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형태가 달라진 만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윤수봉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가 관광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네. 지역 관광의 실질적인 변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역 관광을 사람에 비유하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그래서 근근히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지역 관광이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예로 800여 개 되는 여행업들 개점 휴업 상태였고요. 그게 많이 일하던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온라인의 대형 어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관광이 회복되는 지금부터도 사실은 지역의 관광 산업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을 하나 또 굳이 찾아보자면 코로나 시기에 밀집된 관광의 형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 관광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동안에 많이 덜 알려졌던 관광지들이 좀 알려지는 예를 들면 정읍의 솔티숲이나 오령섭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다녀가셔서 우리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뭐 그런 계기도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충섭 지사장님, 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광 산업 또 관광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관광 정책의 그 방향성의 변화라든지 또는 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 뭐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일단 야외를 못 나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꾸로 보복 소비라 그러죠. 그래서 관광도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는 베니스나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는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오버 투리즘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앞으로 이런 팬데믹 전염병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고객 경험 CX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오프라인 그 관광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수봉 의원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주와 한옥마을의 관광객은 뭐 분명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전라북도 관광 산업의 현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가 관광산업 분야였습니다. 다행히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여행업계도 다소 좀 활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북을 찾은 방문자 수가 약 9,7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평균 체류 시간도 445분으로서 전국 평균 384분에 비해서 61분이 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숙박 관광객도 2,400만 명 이상으로 전북 관광객 전체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체류 시간과 숙박 관광객 비중을 놓고 보면은 스치는 관광에서 체류용 관광으로 차츰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영기 교수님, 뭐 관광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 관광이 있고 뭐 치유 관광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뭐 공정 관광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자, 전라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뭐 관광 생태계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 정책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생태 관광이라는 용어는 사실 민선 6기, 7기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 도내 12곳의 생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었습니다. 네. 민선 8기가 되면서 지금 2026년도까지 한 500여억 원을 들여서 소위 그 치유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의 어떤 치유관광의 특화 거점들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도에서의 치유관광 사업은 뭐 도 자체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국가에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는 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맥을 같이 해서 민선 8기에는 최소한 치유관광은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다. 이런 치유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를 그치면서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관광도 스스로 그것이 정신이든 육체든 치유받는 쪽으로의 관광.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단체로 많이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 아니고 개별 중심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친구끼리 힐링을 하는 그러한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정책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충석 지사장님, 뭐 고향이 뭐 전북은 아니시고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공사에 입사한 지가 뭐 30년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가지고 전북 관광 산업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전라북도만의 뭐 핵심 있는 관광 산업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10년간 전라북도 전주 관련해서 뭐 범내연다 영상, 힙합 영상, 글로컬 관광 도시 그래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와서 보니까 저는 올 1월 달에 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도 받았지만 사실 모든 곳에는 약점이 있으면 그게 장점으로 발전시킬 게 있거든요. 지금 현대화선 생태나 친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북에 오자마자 카피를 쓴 게 undiscovered.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어제 임시를 처음 다녀왔는데 우리가 전북 지역이 되게 좋은 곳이 많고 무주도 많고 좋은 곳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군별로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워케이션, 야간 관광 모두 하는데 모두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워케이션 같은 거는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저희는 그렇다면 바다가 보이는 고창, 부안 뭐 이런 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각각이 하면 안 되고요. 인구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역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가 14개 시군이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진장, 무주 지난 장수는 혼자 할 게 아니라 합치고 그다음에 전주 완주도 지금 협업 사업 많이 하시는데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새만금 또 지자체들도 요즘 뭐 협업 작업이나 전략적 통합 브랜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뭐 전라북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물론 지금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뭐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또는 폐지해야 된다든지 지원 미흡한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작과 끝은 관광 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올 3월에 두바이 정책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그쪽 두바이를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일 정도로 개방적인 정책을 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과 같은 경우에는 좀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전라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좀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또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최 교수님, 네.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 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제거도 참 중요하고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규제는 아마 아닐 겁니다. 국토관리계획법이나 뭐 여러 가지 관광 개발법이나 여러 가지의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수는 없고요. 특별자치도에서 특례로 일부를 좀 전북특별자치도에 맞게 좀 특례를 수정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뭐 규제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전라북도에 5성급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요즘 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뉴스가 굉장히 잘 되고 그건 굉장히 좀 반길 일입니다. 관광 레저 기업들도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종합경기장의 롯데의 호텔과 컨벤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으로 민간이 요즘 관광객들의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고급 호텔들은 1박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해도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담을 그릇, 소위 말하는 특급 호텔이라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호텔이나 이런 레저 기업의 투자 유치에 좀 우리가 도가 좀 많이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규제들을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도 집행부에서 특례에서 풀 건 풀고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부족한 것을 우선 좀 채워넣고 한번 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지사장님, 최근 뭐 BTS는 한국 드라마의 그 K 문화 열풍, 뭐 해외에서 충분히 뭐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한국관광공사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K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많은 정책들,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2023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글로벌 핫 트렌드인 K-컬처, K-문화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결국은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유치를 조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지역 스토리텔링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도 제가 광고팀에 있었지만 지금 올해 그 챌린지 코리아라고 이 배우 이정재 씨가 나와서 지금 댄스, 음식, 사진 촬영, 미래로 4개의 주제로 지금 만들었고요.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가맥집, 그다음에 교동 떡갈비 등,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편의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K 콘텐츠를 어떻게 확산하냐, 특히 이번에 8월 초에 세계 새만금 잼버리 행사 때는 저희가 K-팝 공연도 지원을 해주고 한국 홍보관도 운영을 하면서 K-컬처를 어떻게 이 전 세계 글로벌 청소년들에게 경험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K 관광도 이제 전라북도 관광의 뭐 성장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요. 또 뭐 전라북도 차원, 또 도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전라북도 민선 8기 관광 정책을 보면 관광 산업 거점을 구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 치유관광 거점 조성, 신성장 관광 집중 육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 도내 여행업체들은 좀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우리 도내 여행업체들은 그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나가는 관광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내 여행업계도 좀 들어오는 관광시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은 산업이고 또 민간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관광업계들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 지사장님, 그 내년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뭐 K 콘텐츠를 활용한 전북 관광의 매력, 뭐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좀 관광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 한국, 한지. 특히 전주는 뭐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광고를 찍어왔지만 어쨌든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면서 제가 재작년에 찍은 그 원슈타인 광고도 의식주, 한국의 전통 가옥과 한복과 먹거리는 사실 전주에 어떤 도시가 가능할까요? 부산이 가능할까요? 딴 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이제 특별자치도에 저는 지금 지원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전략을 보면 문화 관광의 글로벌화입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의식주가 문화고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예전부터 내려온 라이프 스타일을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현재 생활에도 그걸 잘 적용해서 변화시켜서 생활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만 느낄 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그런 전통 문화, 소위 K 오리지널 컬처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거기에 새로운 신기술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융복합해서 글로벌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그 거점이 우리 전라북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문화로 씨를 뿌려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관광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형태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이 글로벌화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또 MZ 세대에 맞춘 또 그런 이제 맞춤형 그런 관광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익산의 뭐 교도소 세트장 우리 교수님께서 네, 가보셨지 가봤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자연 관광지는 아닌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체험도 하고 네.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뭐 색다른 콘텐츠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고 관건이 될 텐데, 자,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익산이 교도소가 무슨 관광 상품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 기억들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의 관광은 관광 속에 내가 그냥 묻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MBC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그것을 우리 전지적 관광자 시점이라 관광자 시점의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관광을 소비하는 과정에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익산의 교도소도 요즘 그 게임을 굉장히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방탈출 카페도 있는데 그 방탈출 게임을 교도소의 세트장에 접목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아마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 홀로그램이라 그래서 홀로그램이 새로운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름밤에 공포를 상품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 아주 게임적인 트렌디한 그러한 그 수요와 함께 또 그게 새로운 신기술들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소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자기가 그 속에 참여해서 즐기고 하니까 굉장히 곽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관광 소비 시대는 관광 컨텐츠 소비의 시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과연 누굴까? 이걸 우리 공공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잘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공공은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익산의 그 교도소가 그렇게 곽광받는 것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낸 전문가 집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윤 의원님, 뭐 도의회 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뭐 의원 연구 모임을 또 조직해서 뭐 활동력을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는데, 자, 전라북도 지역에는 뭐 종교 4대 성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성지를 잘 뭐 발굴하고 개발해서 관광 산업화하자 뭐 이렇게 의제를 또 발제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사실 도내에는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불교 4대 종단에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문화유산이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관광 자원 활성화 차원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 우리 종교문화유산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 4월에 우리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전국의 최초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도청과 협의해서 종교문화유산이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전북 투어 패스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MZ 세대 유입에 뭐 도움이 된 게 사실인데 뭐 지난 4월에 뭐 감사를 통해서 좀 부실하게 운영된 면이 있었습니다. 확인됐는데 앞으로 뭐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사실 투어패스가 민선 6기 전라북도 관광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지역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는 나름대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부실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회계 처리, 그리고 투어패스 민간 사업자의 특혜 의혹, 그리고 투어패스 판매량 부풀리기 같은 그런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보면서 개선을 통해서 또 좋은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요즘 또 뭐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또 마이스 관광이라는 뭐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마이스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이제 무주 태권도 원인 뭐 선정되기도 했는데, 전라북도의 마이스 산업 그 성장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이스라는 말씀을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이스라는 것은 단어들의 두 문자들만 모아서 마이스라고 읽는데요. 기업회의나 국제회의 그리고 전시박람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유니크 베뉴가 됐다는 것은 유니크 베뉴는 말 그대로 지역의 특색적인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주에도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도 되고 있고 뭐 군산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마이스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마이스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그 대답은 유니크 베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유니크 베뉴를 지정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군별로 유니크한 장소들을 선정해서 소규모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이 오는 회의는 안 되지만 몇백 명이나 그 이하는 우리 한옥마을에서도 소규모의 회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이스 산업을 해야 되고 여기엔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외국에서의 어떤 그 포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인천이나 대도시에는 굉장히 한꺼번에 3,000명이 오고 6,000명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천에서도 3,000명, 6,000명이 오면 그걸 한 번에 소화시킬 때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을 펼쳐서 거기서 뭐 식사를 몇천 명이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의 국제회의, 기업회의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 지사장님. 뭐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 뭐 대규모 이런 시설이 좀 현재 뭐 구비돼 있지 않고 또 관광지도 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드물고 참 전라북도 관광의 한계, 뭐 체류형이 되지 않는다, 뭐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예를 들면 진안이나 장수에 오시는 분들은 꼭 진안이나 장수에 주무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주에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앞으로는 인구가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면 기존에 그러니까 호텔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시즌 비시즌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빈 아파트나 기숙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자체 간의 전략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군산 국제공항이 5년, 7년 후에 생기면 어차피 군산만 가진 않거든요. KTX 타고 고창 간다고 고창만 가질 않아서 이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 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지금 관광공사 전북 지역에
그 국제공항이 없으니까 지금 광주 전남지사랑 협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는 그쪽 광주 가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무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광주 전남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이 없잖아요. 문화적인 게 약하거든요. 거기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옥마을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 우리는 그냥 광주 전남에 오시는 분들을 다 한옥마을에 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행정 단위로 다 하시려고 그래요. 자기 14개 시군이 지금 민선 8기 되면서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걸 아닌데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협업을 하셔야 돼요. 무진장 협업하고 임순남 협업하고 전주완주 협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가지 않은 거는 나누면서 그다음에 그쪽에 들르는 손님을 같이 쉐어하는 게 필요하지. 뭐 고창이면 고창이다, 완주면 완주만 이 오신 분들은 2박 3일 저기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 와서 전주 한옥마을 보지 않고 군산 와서 군산만 보지 않듯이 협업, 전략적 그 콜라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자, 최영기 교수님, 뭐 전라도에 머무르고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젝트를 뭐 추진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미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어떤 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 출발선상은 어디가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에 좀 충실하자. 기본이라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게 관광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축제장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앞으로 축제장 안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말입니다. 음식만큼 사람을 당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잘해왔던 것들을 좀 지키고, 이걸 이제 수준을 로컬 수준이 아니라 좀 글로벌한 수준까지의 서비스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밤이 즐거운 우리 전라북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옥마을에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즐거운 전라북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밤이 즐거우려면 공연도 필요할 것이고 경관도 필요할 것이고, 요즘 트렌드들이 이 소위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이 밤을 굉장히 즐깁니다. 이게 소위 24시간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밤이 즐거운 전라북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 또 체류형 관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만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데요. 전라북도가 민선 6기 이후 출범해온 투어패스도 도내에 산지에 있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그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활성화 효과도 있었지만은 그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전라북도 관광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좀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두고 전라북도 고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관광이 이제 막 회복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과 또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해 나갈지 뭐 토론을 마쳐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최영기 교수님도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인간의 이동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알아야 될 것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관광객의 지역 유입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그냥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소중한 손님으로, 그분의 인생이 온 거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관광이 지역 발전의 효자가 될 것이다 믿고 좀 같이 외부인들을 반기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도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수봉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K관광 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연계, 쇼핑 관광, 치유 관광, 종교 관광, 관광 벤처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관광 행정이 도내 민간 관광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또한 관광 시장에 종사하는 민간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충석 지사장님. 예.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데요. 그거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강매 같은 듯한 느낌이 들고, 저는 그게 물건이나 이걸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우리 전북사랑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전북문화관계단이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전북 지식살롱입니다. 서울에 실제 마케터, 홍보 전문가, 크리에이터, 그래서 법내연대 영상을 만든 CD, 인터브랜드 저희 캐릭터를 만든 CD, 그다음에 간송미술관장님, 그다음에 트래킹하는 전문가들을 다 모아다가 재능기부를 받아서요. 그 전북 지식살롱, 오늘 또 대학생이 MZ세대가 오는데, Z세대가 오는데 그 강연을 하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전북 관광기술센터 유튜브 플랫폼에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스타트업이나 뭔가 리드하고 사업으로 연결하고, 지금 저희 다 사업으로 연결해서 대상홀딩스랑 지식존중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역 스토리텔링 지금 무주랑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쿠사마 야요이 같은 수박이건 그런 거를 유명 아티스트가 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찍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BTS의 아미가 있듯이 저희 전북은 전북의 찐 팬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 관광, K관광의 변화에 맞춰서 전북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관광 산업의 활기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